존재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예도 TV에 가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5분 철학 개념 말고요 50분에서 한 1시간짜리 강의가 벌써 8개인데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갈 9번째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동물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한 미학 강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은 시인과 동물 대기입니다. 요즘 특히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한국에도 동물은 그냥 잡아먹어야 될 대상,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동물을 대상화시켜서 보는 이런 걸로부터 많이 벗어났죠. 그죠? 요즘 동물 학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문화가 이제는 거의 정착됐는데 한국에도 이 동물 대기를 하이데거도 다루고 데리다도 다루고 들레즈도 다뤘어. 어떻게 보면 카프카의 변신도 동물 대기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동물이 된다는 거. 서구 철학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거. 그래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더불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동물은 인간과 같은 이런 이성사용이나 로고스에 대한 어떤 관계가 인간과는 다르다. 여기에서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이미 고대 철학부터.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서구 형이상학에서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물이 있고 그래서 하이데거는 29년 30년 1929년 30년도 작품인 Die Grundbegriffe der Metaphysik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 뒤쪽 300에서 400페이지 정도 뒤쪽에서 이 동물을 다루고 심지어는 뱀, 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들레즈를 연상시키는 그런 구절들도 나타나. 그게 하이데거의 어떤 그 사유를 따라가 보면 이 세계는 어떤 존재하는 것의 전체가 드러나는 개방성이야. Die Offenbarkeit des Seienden als solchem im Ganzen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의 전체로서 존재하는 것의 개방성. 이게 세계인 거야. 그럼 이 세계는 인간만이 살아가요. 아니잖아. 그죠? 이 세계는 인간과 동물과 그 다음에 무기물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함께 있음으로써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런 동물 대기가 부각되지 않는데 이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에서 하이데거는 이 동물은 어떤 충동과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하여 독일어의 베네멘이겠죠. 그죠? 이 베네멘이 수동태가 되면 베논멘하이트가 돼요. 그게
어떤 충동에 의하여 넋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세계의 장을 유동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노멘 하이트가 뭐예요? 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상학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그게 바로 의식이야, 그죠? 베부스트자인. 이 의식이라는 이 개념을 잃어버려야 동물과 관계하는 거예요. 이건 들레즈에게서도 같이 나타나. 그러니까 현상학의 의식 철학에서 동물을 다룬다고 해도 그거는 인간 중심적인 로고스 중심적 사고에 붙잡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세계는 움벨트, 주위 세계로 형성되잖아. 이건 이미 움벨트라는 개념은 존재와 시간부터 나타나. 그런데 들레즈가 자기의 동물론에 영향을 준 독일의 동물학자이면서 비교 심리학자가 있어. 야콥 폰 윅스퀼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를 아주 중요하게 해요. 윅스퀼은 자기의 1934년도의 작품에서 독특하죠. 이 하이데거의 움벨트 개념을 인간과 동물의 주위 세계를 삼책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기체적이면서 또한 동물 자신의 환경 세계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작품이 슈트라이프 찌게 드루히 디 움벨텐 폰 티렌 운트 멘션이에요. 그게 동물과 인간의 환경 세계들을 통한 산책,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작품이 둘레즈의 어떤 진드기론이라든지 동물론에, 동물 대기에 매우 중요하죠. 그죠? 둘레즈는 안티오이디푸스까지는 이 동물론을 다루지 않고요. 75년 작품인 카프카의 소수자 문학을 위하여부터 이제 막 다루기 시작해. 그 다음에 80년도의 그 밀불났도, 청개의 고, 그 다음에 또 주름, 스피노자 실천철학, 뭐 이런 작품들에서 자기의 동물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또 이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막 연결하여 이 세계의 존재론의 토대 위에서 동물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둘레즈의 독특한 방식은 일단은 프로이트 락강적인 인간 중심적인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뜯어고치잖아. 그죠? 락강도 어떻게 보면 뭐 프로이트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무의식은 인간의 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 그런 게 강하잖아. 근데 가타리와 들레즈는 이걸 분열 분석이라 그래서 분자 무의식으로 바꿔버리잖아. 이 세계의 평면 자체가 이미 무의식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들레즈 가타리의 무의식 개념, 이미 예도가 강의를 해놨어. 들레즈 강의에서 여러분들 참조하죠. 들레즈의 뭐 분자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한 곳에서 이미 강의를 해놨어. 이미 들레즈 강의가 30개가 모여져 있죠. 그죠? 거기에 가면.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언어, 이런 것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무의식, 이걸로부터 벗어나야죠.
그게 분자무의식이라고 그랬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관계의 층 안에 이미 나타나요. 그런 것들은 신체와도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뭐 신체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저기에 나무의 표피 저런 것도 다 신체인 거야. 그래서 스피노자 철학의 어떤 신체의 풍성함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 세계의 표면의 은유에서 빛으로서의 은유를 자기의 동물론과 연결시키죠. 그것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의 어두운 모나드의 바닥과도 연결시키는데, 들레즈의 요 동물론은 따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 전체에서 나타나는 동물론을 이해. 그래서 들레즈는 개나 고양이와 같이 가족화된, 그런 인간과 더불어 가족화된 동물들은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 진드기, 거미, 이런 것처럼 자기의 환경세계를 벗어나서는 어떤 것과도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워. 비의미적 절단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동물들을 선호적으로 다루었죠. 그죠? 그러니까 드브니 아니말, 동물대기라고 하는 것, 둘레지. 이것은 의식이 죽어야 돼요. 언어도 죽어야 돼요. 이거는 하이데거한테서도 핵심적인 거고, 데리다한테서도 핵심적인 거고. 인간 중심적인 의식을 갖고 동물을 대상화하는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한테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동물의 세계는요, 이들한테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분명히 우리는 이 세계 안에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미 이 존재의 숲에는 나무가 있고 새가 있어요. 얘도가 보는 바로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함께 들고 함께 다니는 개들도 보이고. 그게 인간 이외에 이미 이 세계에는 무기물뿐만 아니라 돌, 그 다음에 생명체인 저 나무와, 그 다음에 동물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및 아이난들자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 인간의 주위 세계, 움벨트에는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자들, 타자 존재자들이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죠. 그죠?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관계가 접속돼 있기도 하지만 절단돼 있기도 합니다. 새들의 세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새가 돼봐야 되지만은 새는 우리와 같이 사유하지 않겠죠. 그죠? 그들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공속성을 이루는 뭔가 유사한 게 있겠지만 그들만의 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새들의 세계의 물 자체는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들레즈나 데리다나 하이데거도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감각적인 그런 충동에 의하여 넋을 잃고 놀라야 우리는 동물 대기를 할 수 있는, 거기에는 오히려 의식보다는 무의식과 관계하는 세계. 그래서 이 신체의 감각은 그죠, 엄청나게 풍부한 거야 사실. 그래서 의식 중심의, 이성 중심의 철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카프카에서 그레고리 잠자가 벌레가 되잖아, 그죠? 그 벌레의 비명소리, 그 언어의 의미와 연세에 붙잡혀? 낙강적으로 말하면 상징계의 질서의 의미와 연세에 붙잡혀? 안 잡혀요.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저 새소리,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소리, 언어도 소리잖아. 인간의 의미와 연세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소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죠? 늑대의 소리. 그러니까 동물은 상당히 복수적 다양체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의미와 사슬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의 의식은 무의미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의식과 언어의 세계를 벗어나서 그냥 신체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동물과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 사실 동물은 자기의 주위 환경 세계를 벗어나면 비의미적 절단이에요. 그냥 흉적으로 단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은 그런 세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가난한 거예요.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에서 도런 세계가 없어. 그죠? 저런 무기물들, 생명체가 없는 무기물들은 세계가 없다. 그 다음에 인간만이 세계를 만들어, 창조해. 그런데 동물은 그럼 뭐냐? 동물의 세계는 뭐냐? 가난하다 그래. 근데 이 가난한 게 나쁘냐? 그게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 그러니까 애완동물과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가족화시켜서 함께 데리고 다니는 개나 고양이와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은 인간의 의식세계로부터 떨어져서 가난해져야 대화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걸로부터 떨어져서 완전히 숲속에서 사는 어떤 진드기라든지 숲속에서만 활동하는 벌레, 그 다음에 숲에만 있는 거미, 이거는 이제 집에서 또 거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하게 비의미적으로 절단되어 자기의 환경세계에서 살아가는 저런 오리지널 동물들, 그죠?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내가 가족화해서 나와 함께 잠자고 내가 음식을 주고 키우는 개나 고양이 말고, 애완동물 말고 진짜 숲에서 사는 동물들, 드브니 아니면 그 동물이 된다는 건 하이데거도 이야기하지만 들레즈도 같이 인간의 의식과 로고스가 죽어야 돼. 쉽게 말하면 가난해진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의 동물되기가 훨씬 더 동물의 세계에 가깝다고 봐, 얘도는. 그래서 데리다는 1990년도에 이런 작품을, 독특한 제목의 작품을 씁니다. 하이데거 엘라 게스지용.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문제 혹은 하이데거와 질문, 이거는 하이데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데 레스프리, 정신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 작품에서 하이데거의 이 동물론을 깐다고. 하이데거가 아무리 이 동물의 중간지대에서 살아가는 이 동물을 어떤 인간의 주위 세계로 포섭시키지 아니하고
동물 자체로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하이데거는 여전히 이제 데리다가 자기 선생인 하이데거를 까는 그 방식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 하이데거는 여전히 인간의 현존재의 관점, 로고스 중심적, 그 다음에 언어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막 깐다. 근데 사실은 둘레즈의 동물론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겠죠. 동물학자들의 동물론도 그래요. 물 자체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 그렇게 까면서 데리다 지가 자기 자신이 동물을 백날 이야기해도 그것도 자기 관점에서 본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난해져야 돼.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둘레즈한테서도 나타나. 인간의 의식의 어떤 생명력, 인간이 의식하는 로고스 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동물 되기가 가능한 거예요. 예도가 볼 때는 둘레즈도 인간으로서 자기 동물론을 펼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동물의 세계는 인간이 인간화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본 동물이 아니라. 그래서 동물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당연히 동물이 안 돼봤죠. 그죠? 동물이 된 자가 누가 있어? 동물학자도 동물의 관점에서 글을 쓴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역시 인간이 자기 이성으로 동물의 관점에 관하여 글을 쓰는 거야. 그죠? 그럼에도 예도가 볼 때는 가장 동물의 세계에 많이 나가 있는 게 철학적으로 보면은 역시 둘레즈. 그러니까 카프카의 이 변신을 다루면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벌레가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를 인간의 언어의 의미와 연세에 담을 수 있어. 늑대의 소리를 담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눌 때에 그 희열의 소리를 의미와 연세로 담을 수 있어. 그냥 우리는 들으면 그게 뭐다 이런 정도는 인식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의미로 그것을 잡아서 확실하게 그것을 뭐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어? 그래서 쥐상스는 물 자체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동물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한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뻐서 내는 그 함성, 비명소리, 슬플 때 내는 비명소리, 탄식, 그런 것들이 우리는 들으면 어떤 기분에서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정도는 인식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의미와 연세에 걸려서 분명하게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왜? 그 사람이 느끼는 비의미적 절단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거든. 그럼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야. 단지 그 고통을 내가 어느 정도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랑에 대한 주의상수도 동일해. 그런 것처럼
인간 안에서도 동물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어떤 본능과 충동은 인간의 이성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이겠죠. 그죠? 아르토라는 작가의 어떤 숨결 소리, 그런 것들 역시도 이러한 동물의 어떤 신체와 만날 수 있는 관계적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동물이 된다는 거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죽음을 독특하게 해석하죠. 그죠? 인간의 의식 중심적이고 로고스 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죽음을 경험해야 우리는 동물 대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동물을 대상화해서 저 동물은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의 영양을 보충하는 존재자다. 인간이 산책을 할 때 아름답게 지저귀어주는 소리를 내는 그게 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거 역시도 인간 중심적으로 의미와 사슬 안에 동물들을 해석한 거죠. 그죠? 지금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의식의 어떤 의미와 연세를 절단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감각으로서, 그래서 완전히 지각할 수 없는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동물 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도는 예술가만이 동물 되기를 보다 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 수 있는,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더 동물 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진 자들이 예술가가 아니겠는가. 재밌죠, 여러분? 그렇겠죠. 시인이 시를 쓰려고 그러면 나무에 대한 시를 써도 그 나무를 그냥 대상화해서 저건 나무, 이건 일반인들도 다 하는 거야. 우리는 되게 이런 예술가들의 감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냥 나무는 그냥 대상화된 존재예요. 저 숲에 거미가 있네. 그 거미도 대상화된 거야. 이것은 들레지의 동물 되기에 접근도 못한 사고야, 이런 건. 의식을 죽임으로써 의식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는 자는 동물 되기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동물 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훨씬 더 이 세계를 풍성한 층으로서 인식한다는 것이요, 훨씬 더 풍성하게 세계의 존재자들과 관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예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일반인들은 대개 동물이든 이 세계든 숲이든 모든 아름다운 것, 무기물이든 모든 이 세계의 다른 인간 아닌 다른 타자 존재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대상화해요. 대상화는 자체로 폭력입니다. 오프젝티비룽이라 그러죠. 대상화는 다 폭력이에요. 물론 다른 인간도 우리는 대상화할 수 있어. 그러나 동물이 된다는 건 대상화를 해서는 안 돼. 나의 의식과 언어의 연세를 끊어버리는 상태.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어떤 대상과 더불어서 깊은 엑스타시를 느낄 때에, 그때 여러분들 의식이 살아있어.
신적인 성스러움과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의식이 막 이렇게 살아있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분자적으로 보면은 의식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맞다이적으로 보면 작은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 대가들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의식적인 세계가 죽어야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감각을 통하여 지각할 수 없음 안에서 동물의 세계와 접속할 수 있는. 재밌죠, 그죠? 의식을 얻어버리고 동물이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예술가는 예술가가 아니에요. 시를 쓰는 예술가가 나무대기가 대상화시키지 않고 실제로 나무대기로 나아가 본 자들이 그 시가 위대하겠죠. 깊이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철학적으로 전제는 실제로 나무대기에 성공한 자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처럼 그냥 나무를 대상화해서 저건 나무, 정말 이쁘다,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도 동물대기에 한번 참여해 보시오. 응가조몽 해보시오. 예술가 아닌 분들도. 이 철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풍성해지죠. 그죠? 그 애완동물을 보고, 너는 나의 귀여운, 이렇게 대상화해서 하지 말고, 실제로 가난해져서 그들과 대화해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뭔가 통하는 교감이 있겠죠. 그죠? 신체로 이야기해봐. 그래서 시인은 나무도 될 수도 있고, 거미에 대해서 쓸 때는 거미대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물, 돌에 대한 시를 쓸 때는 돌이 되보기도 해야 되고, 그죠? 바다에 대한 시를 쓸 때는 바다 되기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그 되기에, 드브니흐에 민감한 감성을 가진 시인이랑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 그냥 대상화를 통하여 폭력만 가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비단 시인에게만 적용되겠어? 예술가들 역시도,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 역시도 그 대상이 돼보려고 하는 그 되기, 자기 의식의 세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화의 사슬을 끊고 비의미적 절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세계와 함께 만날 수 있는, 내 세계가 빛이라면 완전한 어두움의 타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접속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식과 언어의 의미화 연쇄를 끊어야 돼. 조각가가 어떤 나무를 조각하든, 아니면 어떤 동물을 조각하든, 아니면 어떤 독수리, 새들을 조각하든, 그 되기를 해본 자의 작품이랑 그 되기에 그냥 무감각하고 그 대상을 그냥 대상화시키는 그런 예술가의 작품하고는 천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둘레즈의 되기도, 어떻게 보면 이 동물 되기도 예술가들의 어떤 감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레도는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런 되기에 성공할 때조차도 그는
인간 중심적인 로고스의 의미와 사슬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인간이 인간을 의해 벗어나서 동물이 될 수 있겠어.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그 되기를 훈련해서 그 감각을 키운 그런 예술가의 감성과 일반인들처럼 그냥 동물이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대상화시키는 거랑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절단의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하이데거의 어떤 세계든 이 전체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것의 개방성, 열려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동물 되기도 할 수도 있고 무기물 되기도 할 수 있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되어보는, 그래서 이 세계를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관계는 언제나 이미 절단되면서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관계는 연결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절단을 또한 기본으로 절단되면서 연결됩니다. 사실 우리는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세계도 어떻게 보면은 절단을 기본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처럼 전부 다 절단된 모나드들이 모여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창을 갖고 서로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관계는 결코 어떤 특정한 선이 있어서 규격화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사유로 그런 것들을 그림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매 순간 사건으로서 우리의 의식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가타리 들레적으로 보면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다 신체를 갖고 있잖아. 신체는 표면을 갖고 있죠. 그 표면은 전부 다 은유적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러나 그 연결은 다 자기만의 환경세계 안에서 비의미적 절단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자. 그래서 관계는 매 순간 사건이고 결코 동물 되기, 무기물 되기, 다른 존재자, 타자 되기, 이 모든 되기는 그 관계를 우리는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언어로 그것을 붙잡아 놓을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을 만날 때의 관계도 그래, 사실은. 그런데 동물 되기는 어떻게 해서 더하지? 어떻게 보면 동물은 기다릴 수 있는 존재죠. 이건 나중에 예도가 들레즈의 진드기론, 들레즈의 동물론을 따로 다룰 때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어. 뭔가를 기다릴 수 있는 존재죠. 이것은 자기 세계의, 자기 환경 세계의 비의미적 절단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그러나 그는 어떤
음식물이나 뭔가를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 기다림으로부터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타자와의 만남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만날 때는 자기의 비의미적 절단의 세계로부터 타자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 역시도 죽어. 사실은 동물과 저 태양과의 관계를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그죠? 저 태양과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와의 관계를 생각해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 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보다 더 사랑하고 가꿀 수 있는, 예도는 그걸 통찰했어요. 들레즈 철학이든 하이데거 철학이든 데리다의 철학이든 그들의 동물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거기에서 끌어낸 거는 이런 동물 되기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예술을 위한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감성을 더욱더 통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계를 보다 더 잘 가꾸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하루 시인이 되어 보십시오. 진짜 시인들은 진짜 이 동물 되기의 감수성을 가진 자들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예술가 아닌 분들도 많죠. 한번 동물 되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봄이 실록이 주는 이 엘랑비탈, 약동하는 이 세계에 어떤 힘을 느끼면서 저 나무에 실록이 되어 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되기의 조건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의식을 가능한 한 가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들레즈가 말년에 빠졌던 그 셀프 엔조이먼트, 자기 향유, 그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과정과 실제로서 되어가는 이 세계의 합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이 세계의 생명체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를 소중히 여겼던 들레즈의 말년의 자기 향유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봄을 만끽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수놓아 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다층적인 어떤 그러한 수천 수만 개의 세계의 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얼마 전에 소르본노 형님하고 들레즈 대화하다가 나온 이야기지만 밀플라토는 거죠. 그냥 청계의 고원, 이게 아니에요. 수천 수백만 개의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세계의 지질학적 층도 되는 거예요. 이 분자적 무의식이 펼쳐져 있는 표면의 은유, 평면의 은유로서 펼쳐져 있는 이 세계의 무의식과 만나는 거예요. 그때의 나는 또 다른 되기를 통하여 다른 세계에 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영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여도 물러갑니다. 주스!